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게 참교육당한 도둑. 2018년 10월 멕시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멕시코 시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자, 갑작스러운 대안에 등장해 버스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 그 틈에 강도범은 승객들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럼 버스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말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한 손에 꼭 쥔 채 남자를 맹렬히 노려보며 그대로 돌진! 그러더니 강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당황한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음이 돼버린 남자. 엄마. 와, 진짜 황당하다. 30대 남성 람. 그는 버스 강도를 계획하고 총까지 챙겨 버스에 탔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 자, 많고 많은 버스 중 엄마가 탄 버스를 골랐을 줄이야. 진짜. 자, 뜻밖에도 엄마를 범죄 현장에서 맞닥뜨린 아들 라몬은 속수무책으로 등짝에 슬리퍼 스매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라몬 엄마의 참교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놈은 감옥에 가둬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위대한 엄마네. 세상은 다 비껴간 사람들 19, 7위 공개합니다. 이것을 훔친 도둑의 최후. 2014년 멕시코의 한 주유소에 무장한 도둑 2명이 습격. 트럭 한 대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멕시코 경찰이 주유소에서 약 40km 떨어진 공터에서 도난당한 트럭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보관함에서 분리된 것을 본 뒤 급하게 인근 지역을 회수했습니다. 아니 뭐 일부러 테러 위협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걸 탈취했나? 자, 사실 도둑들이 훔친 트럭에 실려있던 것은요. 코발트 60이었습니다. 방사능 아니에요? 광물인데 저거는 분자가 높은 애들 중에 하나인데. 보분자. 보통 뒤에 이제 숫자 붙은 거는 약간 방사성 동위원소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저건 방사성 물질 맞을 것 같은데. 네. 코발트 60은 평균 에너지 1.25밀리언 전자볼트의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기 때문에 취급 시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코발트 60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다면 암에 걸리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게 왜 주유소 거기 트럭에 실려? 그러니까 저게 이상하죠. 왜 아무 너무 랜덤하게, 트럭에나 네. 있었으면 그게 왜 그렇게 훔쳐가기 쉽게 돼 있었으면.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사실 이 코발트 60은 주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난 현장 인근의 한 병원에서 폐기한 코발트 60을 밀봉해 보관함에 넣은 뒤 폐기물 저장소로 운반 중이었는데 도둑들이 이 운반 트럭을 탈취한 겁니다. 도둑도 재수없다. 아 이게 꿈에도 몰랐겠지. 그리고 이틀 뒤에 경찰이 해당 트럭을 찾았을 땐 보관함 속에 있어야 할 코발트 60이 밖에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와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멕시코 검찰은 도둑들이 보관함 속에 든 것이 방사성 물질인 줄 모르고 트럭을 탈취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걸 건드렸네. 뭔가 되게 꽁꽁 싸매서 막 조심스럽게 운반하니까 야 저기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훔친 거죠. 멕시코 원자력 안전감시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요. 박스를 연 도둑들의 호기심이 불운을 가져왔습니다. 보관함을 연 도둑들은 사흘 내에 사망할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건 방법이 없지. 이거 병원 온다고 해도 못 살릴걸요. 그렇죠.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털다 인생도 털린 도둑. 2016년 1월 경기도의 한 경마장.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주마들의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 손 보이십니까? 소매치기잖아. 옆 사람 주머니인데? 소매치기다. 야, 너무 대놓고 손을 넣은 거 아니야? 근데 경마장은 사람들이
몰골하잖아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빼가도 모르겠네. 뭔가 꺼냈어. 뭔가 하얀 거 네모난 걸 꺼냈어요. 지갑은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내가 저 말에 이번 경주에 뭐 얼마나 더 베팅을 했어요. 그럼 뭘 보겠어요? 말. 그렇죠. 그 심리 이용인데 저거는 거의 흔들릴 정도로 뺐는데도 모르네. 자, 그렇습니다. 영상 속 50대 남성 A씨는 전과 27범입니다. 약 2주 동안 수시로 경마장을 방문. 그리고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한 틈을 노려서 현금과 귀중품들을 절도. 세 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경마권을 훔쳤는데요. 연이어 범행에 성공하자 기고만장해진 소매치기 범은 2달 후 다시 경마장을 찾았고요. 내가 운이 좋다니까 이번엔 누구 주머니를 털어볼까?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은근슬쩍 그 남성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끝에 그것은 이 소매치기범 인생에서 가장 큰 불운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주머니에 불운이래봤자 뭐가 뭐 똥을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아니, 저 안에 뭐가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잡았다 이놈. 당신을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한다. 사법경찰이었어요? 소매치기범이 털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잠복 중이던 형사였던 겁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형사를 고르냐. 그렇습니다. 경마장에서 계속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자 잠복 중이던 형사는요. 제발로 접근한 소매치기 덕에 손쉽게 체포에 성공. 도박배하고 유흥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인 줄도 모르고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 범인.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번엔 제대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싶고 4위 공개합니다. 현장 포착. 세상에 이런 이것이? 2018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의 레이노사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다니엘. 평소 아내와 별 문제 없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제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 당장 이혼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내가 이혼 통보를 했다고요? 뭔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 사연이 있나요? 아내 제인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날 남편 다니엘이 출근한 뒤 아내 제인은요. 우리 자기 일 잘하고 있나? 너무 보고 싶다. 직장인데 가볼 수도 없고. 그냥 문득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궁금해져서 G사의 사진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검색했고요. 경찰서 주변을 360도로 촬영한 생생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로드뷰. 로드뷰. 그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 찍혔나? 불륜 현장? 그렇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본 아내는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거를 찍었다고? 근데 저 대상이 자기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지. 불륜이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운도 되게 없다. 어떻게 저기 찍히냐. 근데 딱 걸린 거지 뭐. 그러니까.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아주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너무 놀라 눈을 씻고 다시 봤지만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경찰 제복 차림의 남성은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대담한 게 직장 앞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경찰이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요. 아니 이게 내가 맞긴 한데 이거 G사에서 다 조작한 거야. 나는 절대 저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G사가 왜 나를 그렇게 하겠어? 아니 근데 얼마나 될 변명이 없었으면 저런 변명을 하냐. 그러니까 G사가 저게 뭐 내가 굳이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었나 봐요. 너무 빼박이었고. 아무도 몰래 완벽하게 바람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엔 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미국.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에 서더니 은밀히 차량 탈취를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당신 뭐야? 그러는 건 뭔데? 도둑이 주차된 차를 훔치려다가 딱 맞닥뜨린 건 바로 차량 주인. 도둑질하다 걸렸네요. 딱 걸린 거잖아. 응. 그런데 말입니다. 차주와 맞닥뜨린 도둑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병원. 뭔 소리야? 이 뭐야? 맞았구나. 주인한테 묵사발 돼가지고 병원에 끌려왔네. 그게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거지, 그죠? 혹시 그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는데 그 차 유리 깨려다 벽돌로 던졌는데 그 벽돌이 자기가 딱 맞았잖아. 그 사람이야? 혹시 약간 이런 불운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도둑이 훔치려던 차주의 정체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데? 어우, 이미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난 저 사진 보고. 아니 잘못은 안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합격투기 세계 랭킹 2위에 빛나는 데릭 루이스. 헤비급의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핵펀치의 소유자입니다. 야, 세계 2위래잖아. 이 운이 없는 도둑은 차주인 루이스의 강펀치에 한 방에 KO. 와, 저거 진짜 이게 툭 쳐도 뼈 나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마 전력으로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지. 일반인은 죽으니까.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죽어. 제가 볼 때는 정말 싸대기 정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후 루이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둑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으로 직행했던 건데요. Motherfucker try breaking my shit. 남의 차를 훔치려다 어마어마한 주인에게 딱 걸린 도둑. 죄를 저지른 대가는 아주 혹독하다는 사실 잘 깨달으셨죠?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사건의 황당한 전말. 2020년 7월 중국 장쑤성 쿤산 50대 여성 왕 씨는 한 마트의 과실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마트를 고소하며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마트 측은 과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 왕 씨와 마트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왕 씨는 마트를 찾아 반바지와 채소를 고른 뒤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고객님 잠시만요. 그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그래, 봐라, 봐! 야, 사실 왕 씨는 채소만 계산하고 반바지를 계산하지 않았고요. 계산대에 도난 방지 시스템이 울리며 그녀의 절도 행각이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계산하는 걸 깜빡했다고 변명, 자신의 절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직은 뭐. 네, 그리고 깜빡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마트에 뭐 한두 개입니까, 물건이.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도둑으로 몰렸고 그게 억울해서 고소한 건가요, 마트? 날 왜 그 취급하느냐? 아닙니다. CCTV에 그녀의 절도 행각이 적나라하게 찍혔음에도 왕 씨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요. 심지어 가방 속에 있던 반바지를 멀리 던져버리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 아니 그러면 실수한 게 아니네. 이게 그럼 도둑질 해놓고 지금 발뺌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면, 어. 진짜 실수면,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찍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걸 던져버렸다면서요. 야 이게 그러면 적반하장인 거죠 이것도. 완전히 자기가 더 성질 내잖아. 여기서 마트를 고소했다고? 마트 측은 조사를 위해 그녀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 여기 구급차 불러요. 아까 그 사람 2층에서 떨어졌어요. 조사를 받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왕 씨는 화장실 밖 파이프를 통해 도주를 시도. 그 과정에서 추락해 하반신 기형 장애를 얻게 된 겁니다. 아우,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내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마트 직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도망친 거라고요. 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마트 측에 의료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17만 7천 위안, 우리 돈 약 3,200만 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쿤산 법원은 사건 당시 CCTV를 토대로 마트 측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왕 씨의 절도 사실을 인정. 그리고 상해 원인과 결과 모두 스스로 자초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안타깝다. 반바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뭐 장애를 얻으셨다면서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가장 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잘못 하나 인정하면 될 걸 갖다가 맞아요. 반바지 하나 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방해까지 얻고. 그거 얼마나 한다는 거죠?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5위 공개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모모의 적반하장. 2013년 4월 미국의 브루클린. 31살 남성 로버트 잭슨은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조수석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웬 차량 한 대가 역주행. 급기야 그 차는 마주오던 트럭을 피하려다가 잭슨이 탄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일반 도로인데 역주행이라니까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이고 그렇죠. 지금 접촉사고라고 하셨잖아요. 접촉사고인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역주행은 큰 사고 나요. 진짜. 가만히 이제 주차해 놓은 차에 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정말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여자친구 차인데 제가 잘 얘기할 테니 자동차 긁힌 것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차에 달려들었잖아. 가해 차량에서 내린 두 남성은 정말 뻔뻔하게도 사고를 내놓고는 오히려 피해자인 잭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야, 이거 황당해서 약간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역주행에서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까지 냈으면은 이거 정말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배상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블랙박스나 CCTV 사고 장면 찍혔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들은 마치 CCTV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CCTV가 작동되지 않는 걸 봤는지 갑자기 당신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실 잭슨을 체포한 가해자들은 경찰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탄 차량은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근데 잭슨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그냥 잘못하면 말려요. 일반 운전자도 아니고 여기는 공권력이니까. 그렇지. 진짜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완전 힘의 불균형이 엄청난 거잖아.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잭슨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잭슨은 그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뭐가 하나 나왔네. 내가 볼 때 주변에 누군가가 찍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한 CCTV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뒤늦게 확보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인 경찰들이 이 CCTV는 놓친 듯합니다. 이후에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련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무서운 게 경찰에 이런 억울함을 밝혀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뒤집어 씌워요? 너무 무섭다. 야, 이건 나쁜 사람들이야. 본인 인생을 망쳤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4위를 공개합니다. 폭행 사건의 숨겨진 내막. 지난 4월 미국, 중국계 이민자인 61세 남성 야오 판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후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늦은 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야오. 결국 그는 뇌출혈과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유, 너무 심하게 맞았다. 이게 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그래요? 혹시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아닌가요? 폭행을 심하게 당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은 사흘 뒤 야오 폭행범으로 49세 남성 제로드 파웰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야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파웰. 뿐만 아니라요. 제가 아시아인 강도들한테 당했는데 그 남자가 강도들과 한패가 분명해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파웰은 사건 전날 아시아인 강도단에게 돈을 뺏겼는데 야오가 그 강도단의 일원이라고 주장. 그리고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야오가 자신을 조롱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그럼 맞은 사람이 강도였다 이거죠? 예, 그렇게 주장한 거죠. 난 정당방위였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왜 이유가 왜? 왜 사람 죽겠네. 쓰러진 야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파웰. 심지어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요. 야오가 깡통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저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어서 야오의 머리를 발로 찼어요. 이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보도되며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폭행을 하고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너무 뻔뻔하네요. 저도 영상 없었으면 유야무야 됐을 그러니까요. 일이네요.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사람을 세게 폭행해서 혼수 상태까지 갔다니까. 맞아요. 살인 미수 아닙니까, 저 정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파웰은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정말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돼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얄팍한 거짓말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9위를 공개합니다.
살인마의 모모 예고. 20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고등법원. 재판 중이던 판사는 한 남성을 향해 재판 방해하지 말고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야, 판사가 저 정도로 화를 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법정에서는 피고인 루이스 바라카몬테스가 4년 전인 2014년 경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살인범이고 경찰관을 2명이나 죽였으면 중범죄자인데 뭐 희생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법적 처벌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쵸.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과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게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적반하장의 주제라. 당연하지 않은 놈들만 나오는 거구나. 당시 바라카몬테스의 변호사는요.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힘겹게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던 사이 살인범 바라카몬테스는요. 정말 뻔뻔하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어머머. 아니, 왜 웃어? 왜? 아, 괜히 응?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는 걸 막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래도 자기의 살인죄를 재판하는데 웃음이 나오나? 하지만 경악스러운 살인범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건 또. 살인을 예고했네요? 사페요, 사페? 유족들이 그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객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끔찍한 살인범의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고요. 그는 정말 혐오스럽고 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좀 합의하고 좀 사죄하고 그러면 형량을 조금 줄여주기도 할 텐데. 아니 저거는 뭐 완전 포기한 건가? 뭐 오죽하면 판사가 호통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저 웃음기 싹 사라지게 큰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추가 살인까지 예고한 살인범. 극악무도한 바라카몬테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한 악마의 웃음. 본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 평생을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유족을 모모한 소년 살인범의 최후. 2017년 7월 미국 17세 소년 단테 라이트는 1년여 전 18세 소년 조던 콜리의 옷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엄마 캐런 클리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이구.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어머니가 눈물을 참질 못하시네. 계속 눈물이 나시네 그냥.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유족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웃음을 잃었습니다. On the nights I managed to 하지만 sleep, I wake 모두의 up hearing 미래를 my son 위해 scream for me. 아이들을 Says I have to 용서하겠습니다. realize all the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어?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뭐 100%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 이건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해자들은 평생 갚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생. 유족들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가는 first time 그때. in my life. I feel hate in my heart. Here 왜 웃어? I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jacket, you just say, 너무 저 웃음이 끔찍하고 소름 every time 돋네요. you want for shoes. 처벌도 반성을 하라고 내리는 건데 그럼 이게 약간 의미가 뭐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선처가? 네. 오열하는 유족 앞에서 비웃음을 흘린 살인범 라이트. 심지어 그는 유족들에게요.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R.I.P. Keon. I love my family. 라이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마치 유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합의했고 미성년이니 크게 뭐 별일 없겠지 이걸 알고 저렇게 까부는 거군요. 아 근데 처벌이라도 좀 판사님이 세게 내렸으면 좋겠다.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법은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라이트를 유심히 지켜보던 판사는요.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and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잘하셨다. 판사는 정말 이례적으로 유족의 선처와 합의를 배제하고 최고 52년형을 선고. 판결에 놀란 라이트는 굳은 표정으로 다급하게 변호사를 재촉했지만 별 수 없었고요. 결국 라이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2위 발표합니다. (2018년 2월) 건장한 사내 4명이 한 오랑우탄을 향해 가차없이 총을 쐈습니다. 야, 쓰러졌다! 우리가 이겼어! 수백 발의 총성이 끝난 뒤 푹 쓰러진 오랑우탄에게 달려간 남성들. 그런데 오랑우탄 몸이 맥없이 풀리자 손에 쥐고 있던 게 툭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파인애플 조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죠? 파인애플 때문에 야생동물을 죽인다고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사는 농부 무이스는 파인애플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오랑우탄이 자신의 파인애플을 먹는 걸 보자 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기총을 쐈고요. 놀란 오랑우탄은 소리치며 도망쳤는데요. 저놈의 오랑우탄 저거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무이스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겁에 질린 오랑우탄은 그 사이 호숫가 옆 나무 위로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무이스는 장총을 든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나타나 오랑우탄을 빠르게 포위. 그리고 그때부터 잔인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로 범벅이 된 오랑우탄. 특히 이 오랑우탄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보르네오 오랑우탄으로요. 주민들의 지나친 농장 확대로 자연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자 농장까지 살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비난하긴 그렇지만 결국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오랑우탄은 몇 시간 못 버티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부검 결과 농부들이 쏜 130발의 총알 중 무려 70발의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는. 없죠. 과잉 방어죠. 정말 국제적인 대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법원은 천연자원과 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이스와 3명의 농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잔혹한 살육을 당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태국 칸차나부리주에 있는 왓 파로왕 타부아 불교 사원. 이곳은 태국에서도 승려와 맹수인 호랑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원입니다. 일명 호랑이 사원이라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기 관광지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런데 승려들이 새끼 호랑이들을 죽여서 팔고 있어요. 2016년 4월 평화로운 호랑이 사원의 추악한 이면을 알린 한 제보. 이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요. 경찰과 수의사,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사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원 내에서 호랑이 이빨로 만든 장신구와 가죽, 심지어는 불법 적출한 장기가 1,500개 이상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사원 내 냉동고에 꽁꽁 언 새끼 호랑이 40마리. 그리고 큰 술병엔 각각 20여 마리의 호랑이가 담가져 있었던 겁니다. 우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 사원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뭐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죠. 더더욱. 아니 승려가 아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범죄로 승려가 저지른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범행이 밝혀졌는데도 승려들은 뻔뻔 그 자체입니다. 새끼 호랑이는 원래 자연사가 많아요. 다 이미 죽은 호랑이들이었어요. 그럼 장례를 치러줘야지 술에 담가? 하지만 이 말 또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자 태국 정부는 금지한 지침이지만 이 사원에서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일 200~300명의 사람들이 새끼 호랑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야생 호랑이의 공격성을 없애기 위해서 온순해질 수 있도록 마약 성분을 투여, 또 발톱을 모두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는데요. 이 사원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암암리에 호랑이를 약재로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태국 당국은 야생동물 불법 소유 및 장기 밀거래 혐의로 승려들을 모두 체포. 그리고 사원에 남겨진 호랑이들은
다행히도 안전한 보호소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 매매한 곳들을 찾아 중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물학대 그리고 검은 거래 반드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7위 공개합니다. 중국 택배 왕의 사이다 복수.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대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중년 남성이 앳돼 보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우,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말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택배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택배기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맞기만 했는데요. 이후에 택배기사가 차주에게 400위안, 약 6만 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까지 받아갔군요.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 동영상과 사연이 퍼지자마자 인민들은 대분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질 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보다 더 부들부들 분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영상 속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S사의 왕웨이 회장. 참고로 이 S사를 말할 것 같으면요. 중국 내 굴지의 1위 택배 기업으로 왕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F 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 5위. 이분이 본인도 택배 기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네, 정말 바닥부터 일어서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멋지다. 이렇게 회사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한 뒤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똑같이 뺨을 치지는 않았고요. 주먹보다 센 게 뭡니까? 법이죠. 고소를 합니다. 참교육이네, 참교육. 정말 참교육 들어가신 만약에 거죠. 저 왕 회장이 같이 따귀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했다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예, 있죠. 예. 그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바로 왕웨이 회장의 특별한 직원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기업 행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선발된 이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야. 실제로 늘 기업의 최대 자산이 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CEO였다고 합니다. 결말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해요. S사 택배기사를 폭행한 남자는 결국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갑질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또해부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와 S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회장을 본 직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애사심이 더 이제 뿜뿜이죠. 배달을 하면서도 나 정말 충성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힘도 나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복수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5위 공개합니다. 복수 갚은 모모 이야기.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일어난 귀여움 또 살벌한 복수극. 자, 2015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을 내려간 한 남성은 아니,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어?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자동차가 군데군데 긁히고 또 찍힌 장기 수두룩. 그야말로 처차만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화가 잔뜩 난 한 남성에게 다가온 한 이웃. 그리고는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는데요. 이 차 주인이세요?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그 사진에는 견공 3마리가 자신의 차를 씹고 뜯고 물고 맛보고 있었던 거죠. 대체 왜 강아지들은 이 남성의 차만 물어뜯은 거였을까요? 맛있는 게 묻어 있었나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차가 먹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 퇴근 후 평소처럼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그때 주차장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채 쿨쿨 자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한 남성은요. 뭐야?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자, 그리고는 무자비하게도 뻥 하고 그 개를 발로 찼고요. 아이고. 자다가 갑자기 복면을 당한 개는 깨갱 하고는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요. 아, 왜 개를 때려? 굳이 그럴 거 없지 않겠어요? 굳이 그럴 거 빵 없지, 한번 누르면 되는 거지. 네. 뭐.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의리 있는 동료들이 저희가 가끔 하는 일이죠. 크로스! 너 너무 멀다. 크로스! 강아지들끼리 야 우리가 계산놓고 아주 납작하게 해버리자 뭐 이렇게 모의를 한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는 통쾌한 복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개들끼리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공모하듯이 어떻게 정보를 줬지? 정말 신기하다. 유쾌한 복수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2위 공개합니다. (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의 한 도로. 그런데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들은 갑자기 F사의 한 세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주는 한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신분증 좀 봅시다. What agency you were?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그녀에게 직업을 물은 경찰들. 그러나 그녀의 대답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I'm the secretary. 오 마이. 그녀는 플로리다주의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추측건대 흑인 여성이 F사의 세단을 몰고 가자 의심조를 그냥 불러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조회를 한답니다. 혹시 도난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 창문 썬팅이 좀 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라미스 아얄라 검사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고 차량 썬팅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더 잘 알지. 그러나 곧바로 아라미스 아얄라는 이 두 경찰이 자신을 불러 세운 건 인종차별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뭐 그냥 딱 걸린 거네요. 잘 걸렸지? 잘 걸렸다고 볼 수 잘 있겠네요. 걸렸어. 그런데 아라미스 아얄라는 경찰의 어이없는 변명에 미소로 화답했고요. 대신 명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 명함을 왜 달라고 그러세요? 안 가져왔어요. 정말로 영상에 보면 실제로 안 주고 메모지에 적어서 메모지 뜯어줍니다. 이후에 이 어이없는 사건은 해당 백인 경찰 버디캠에 찍힌 동영상이 올랜도 경찰서의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무려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그녀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차를 세우지도 않았겠지. 경찰이 핑계대려고 아주 애를 쓰네. 네티즌들로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이 두 백인 경찰들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올랜도 경찰서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청장 나오라 이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장 나와. 내가 아마 네 서장하고 나오겠어. 나와. 지난 2017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부유한 사업가 에밋 워커는요. 자신의 37번째 생일 기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등석 고객님 먼저 탑승하시겠습니다. 1등석 티켓을 끄는 에밋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불러세운 한 백인 여성. Excuse me, 저기요. 줄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여기는 1등석 우선 탑승권 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여성은 에밋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1등석 티켓을 살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직도 저런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구나. 그러나 에밋은 백인 여성의 이 무례한 발언에도 침착하게 대응. 여기 1등석 우선 탑승권 줄 맞죠?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저 다음에 타시면 됩니다. 라면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행에게 아주 대놓고 저 사람 무슨 군인 특혜 같은 거 받았나 봐. 그래도 내 돈 내고 타는 우리가 먼저 좀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 티켓을 군대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냐며 쑥덕쑥덕댄 거죠. 가만히나 있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에밋.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 그녀에게 한 사이다 멘트. 저는 군인은 아니고요. 그냥 돈이 많은 흑인이에요. 그러자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승객들도 에밋에게 큰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7위 공개합니다. 40년 전 악마에게 복수한 남자. 미국 뉴저지 한 시골 마을 스틸워터.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경찰이자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로도 활동했던 데니스 패그. 그런데 2012년 6월 12일 저녁 자택에서 쉬고 있던 데니스에게 흉기를 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정말 삽시간에 흉기에 수십 차례 목이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는데요. 그런데 데니스를 죽인 살인자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앞선 기사랑 또 비슷한 내용인가요? 자, 이 살인자의 정체, 이웃 주민이자 49살의 평범한 남자인 클락 프레드릭. 자, 검찰은 프레드릭을 무기징역, 즉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4년 6개월 만인 2017년 1월에 그를 석방했습니다. 아니, 무기징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형이 됐어요? 네, 거기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클락 프레드릭과 데니스 패그, 이 둘의 잘못된 만남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한 8살의 클락 프레드릭, 그리고 그때 만난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찰 데니스 패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자 교사였던 데니스는 가슴에 상처가 있나 한번 볼까? 선생님이 레슬링 알려줄까? 데니스는 지독한 아동 성도착증 환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클락이 8살 때부터 12살이 되던 해까지 아주 몹쓸 짓을 이 기간 동안 저지른 거죠. 아니, 왜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데니스는 클락의 부모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고요. 와, 네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너도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었네, 진짜 정상이. 나쁜 사람이네. 진짜 나쁘다. 그런데 2011년 우연히 한 편의점을 찾은 클락. 이때 정말 끔찍하게도 악마 데니스와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그때 그의 옆에는 한 소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 그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끔찍한 기억들이 소환됐고요. 증오심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6월 12일 그 뒤 복수의 칼로 응징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역시 비극적인 또 결말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비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클락의 범행 동기가 하나 둘 밝혀졌고요. 이후 상황은 대반전. 프레드릭의 형량이 감형된 겁니다. 자,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 성범죄.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6위를 공개합니다. 성직자의 탈을 쓴 성범죄자. 지난 2017년 12월 27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브린다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이 마을에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 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 그리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은요, 브린다반 마을 사람들이자 그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동안 성직자로 생활했던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가 공공의 적이 된 사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두 소녀는요,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가바드 기타를 배우러 브린다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직자 샤스트리는 이 소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지낼 곳은 있니? 내 수행지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의 수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상은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된 수행과 교육은커녕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삶을 강요받았고요. 시아스트리는 소녀들에게 걸핏하면 심한 구타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소녀들을 성폭행하기까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성직자라는 사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악마네요, 악마. 이렇게 무려 3개월간 정말이지 생지옥에 붙잡혀 살았던 소녀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 성직자 샤스트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소녀들. 그래서 피해 소녀들과 마을 주민들은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신들이 당한 성적 학대와 구타를 그대로 복수로 되갚아준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샤스트리. 똑같이 당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남자친구의 한마디. 넌 정말 추악한 지방 쓰레기 덩어리야. 남자친구에게 이런 망언을 들은 여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30대 여성 알비나 레인.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무게는 127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비나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건 임신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임신 중 남자친구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그녀는 오직 음식에 기댔다고 합니다. 폭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푼 거죠. 네. 너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돼지처럼. 아우. 자, 이런 끔찍한 독설을 들은 알비나. 그녀는 정말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거라고?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복수는 바로 다이어트. 저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매일 달고 살던 고칼로리의 간식과 패스트푸드와의 이별을 선언. 그리고 식단 조절과 혹독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0kg이 넘는 체중과 40%가 넘는 체지방들 때문에 다이어트는 험난 그 자체였죠. 자, 그렇게 쓰디쓴 다이어트의 나날이 지나가고 무려 4년이 지났을 무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와! 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명 나갔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나간 정도가 아니라 두 명 나갔어요. 2명. 멋지네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살을 뺀 알비나의 멋진 모습을 우연히 전 남친이 알게 됐고요. 네. 알비나,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나인 거 알지? 에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날린 알비나. 뜻밖의 복수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요? 인생을 뒤바꾼 역사적 그날 19위부터 공개합니다. 태국에 사는 18살 소녀 녹 왈리사. 평소 그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쟤 봤어? 진짜 못생겼다. 저 얼굴로 난 밖에 못 다녀. 이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다니 나쁜 X! 아니 어떻게 근데 이런 걸 자꾸 나만 시키지? 아, 동양 여자가 뭐 할 줄 알겠어?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이후에 한국에 유익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자신의 외모 그리고 주변의 놀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너같이 못생긴 게 우리 자기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당장 헤어져. 자, 정말 어이없게도 녹 왈리사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여성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대단하다. 아니 뻔뻔함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믿었던 남자친구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 결국 이때 그녀가 내린 선택. 너희가 비웃을 수 없도록 예뻐지겠어. 두고 봐. 자, 바로 성형 수술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녹 왈리사는 본인을 완벽하게 변신시켜줄 의느님을 찾아 고향 태국을 떠나서 어디를 왔느냐? 어디? 코리아. 한국에 왔습니다. 제대로 오셨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아니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성형외과를 방문한 건데요. 야, 정말 정확한 곳으로 찾아왔네요.
자, 그렇게 그녀는 눈, 코, 요 턱선까지 싹 변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그녀는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어? 이 같은 사람이라고? 동일인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어디가 뭐,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예쁜 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아예 다른 사람. 근데 누군가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면 뭐 왜 안 되나 싶어요. 아 당연히 저는 성형수술 찬성론자입니다. 실제로 눈밑지방 재배치를 제가 네. 했잖아요. 성형수술입니다. 정말 온몸으로 찬성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 찌르고 뭐 빼고 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형수술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 인생에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자친구 다시 돌아왔나요? 전화 왔나? 자, 녹 완리사가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머, 이거 완전 맛있다. 태국에는 왜 이런 게 없지? 자, 바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에 홀딱 반한 겁니다. 그래서 녹 완리사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 빙과 제품의 제작 기술을 습득했고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 이후에 태국으로 돌아가 드디어 본인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자, 얼짱 사장님이 운영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게가 자리도 잡고요. 매출도 억대 매출을 찍게 되던 겁니다. 아유, 잘 됐네, 진짜. 아니 근데 전 남친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연락 왔지. 자,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못 났네 못 났어. 근데 진짜 찌질하고도 참 나쁜 게요. 내가 잠깐 눈이 어떻게 됐나 봐.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난 원래 너뿐이었어. 다시 사정사정하며 사귀자고 고백을 했는데 자, 노 관리사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거절할게.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야지.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지난 2월 영국 최고의 미인대로 손꼽히는 미스 그레이트 브리튼 대회가 열렸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1위의 발표의 순간. 자, 1위 수상을 한 26살의 젠 애키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때는 2015년 애켄에게는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오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야, 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자, 이렇게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한 이 못돼먹은 남자친구. 그 이유는 바로 애킨의 몸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2015년 당시 그녀는 다소 체중이 좀 나갔었습니다. 또 워낙에 햄버거, 피자를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점점 살이 찌더니 체중이 무려 110kg까지 늘어났던 겁니다. 아니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뚱뚱하다고 결혼을 하던 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떠난 게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 누구한테 당신이랑 다니기 부끄러워 이런 건 정말로 혐오스러운 말이잖아요. 굉장히 나쁜 말이죠. 제가 굉장히 혐오스럽죠. 자,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에 큰 충격을 받은 애킨. 실연의 아픔에 폭식은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그러다 애킨은 훗날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 잘했다. 아픔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새 삶을 위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주 잘 선택했네요. 자, 다이어트를 결심한 애키는 절대 끊지 못할 것 같던 패스트푸드를 모두 끊고 철저하게 식단 조절을 했고요. 퇴근 후에 무조건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운동, 또 운동. 대단하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본인의 선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애키는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와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피땀 눈물의 시간들을 견딘 결과 애키는 2년 만에 무려 50kg 감량에 성공. 50kg? 저 왼쪽 사진 티셔츠가 살 빼기 전에 입던 옷인가 봐요. 본인이 입던 거예요. 야, 진짜 독하게 했구나. 자, 그리고 그 뒤 자신감을 찾은 애키는 본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각종 미인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자격 있다. 현명한 선택으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애킨이 전한 소감.
남자친구가 떠나는 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의 사건이 됐죠. 그걸 최고의 사건으로 바꾼 건 에킨 자신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좌절하지 않았던 거.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바꿔준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예. 인생을 뒤바꾼 역사적 그날 19, 7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잡고 옥타곤 진출한 여성. 지난 1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UFC의 메인 이벤트 개최 행사에 전 세계 스포츠 팬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전을 벌일 두 선수는 UFC계의 최고 스타인 옥타곤의 악동 코너 맥그리거와 백전노장의 카우보이 도널드 세로니. 본 경기 전날에 열린 개최 행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두 선수.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선수들 말고 주인공이 따로 있나요? 자, 이날 팬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두 선수 사이에 선 이 여성, 23살의 서머 타파사였습니다. 저분이 누군데요? 심판이에요? 자, 심판, 대표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용자. 용자라고? 용자? 때는 2019년 12월, 타파사는 미국 호놀루루의 한 가전제품 매장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매장 물건을 훔친 도둑을 발견한 타파사. 어머. 근데 알다시피 이게 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고 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언제 총을 뺄 줄 알아. 그러니까. 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내던져 도둑을 잡는 선택을 한 그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택이 불러온 건 타파사, 당신은 오늘부터 파이어! 해고야! 뭐라고요? 타파사가 고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타파사를 해고하고 만 것입니다. 자, 도둑을 잡은 용기 있는 선택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돼버린 타파사. 그런데 타파사가 도둑을 잡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순식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럴만해. 당시 누리꾼들은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기에는 아까운 재능이다 라며 크게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타파사,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UFC 회사에 스카우트된 타파사가 선수들과 대회 전 UFC 메인 이벤트를 함께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처음으로 찍은 건데요. 아니 그러면 타파사가 뭐 UFC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그럴 수도. 선수로 스카우트된 건 아니고요. 그녀의 재능과 정의로운 모습을 높이 사서 일단 바로 스카우트를 했고요. 지금은 함께 어떤 일을 할지 상의 중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아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타파사. 그녀가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인생을 뒤바꾼 역사적 그날 19, 4위를 공개합니다. 유기견이 되갚아준 은혜. 2017년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다르질링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아루나 라마. 그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이 녀석 또 왔네. 왜 자꾸 오는 거야? 이젠 다른 데 좀 가려. 어느 날 길에서 발견한 유기견이 참 딱하고 불쌍해 한두 번 먹이를 주었더니 그 뒤로 그 강아지가 계속 집에 찾아온 겁니다.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진 아루나. 아니,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근데 떠들다 사고라고 나면 어떡해. 그냥 내가 키워야 되나? 그렇게 몇 날 며칠 한참을 고민하던 아루나. 하지만 자신만 보면 세상 귀엽게 꼬리 살랑거리며 반기고 애교 부리는 유기견을 보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타이거라고 지었고요. 잘했네요. 결국 책임지기로 하신 거네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훗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왔습니다. 네? 유기견 타이거를 입양하고 2년 뒤인 2019년 어느 날 아루나는 주방 아래쪽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고로 향합니다. 그런데 창고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표범 한 마리가 달려들더니 아루나를 덮쳤습니다. 표범이요? 표범이 창고에 있던 닭을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아루나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이때 표범은 피할 새도 없이 아루나의 머리와 귀를 마구 물어뜯으며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죠. 옆에 딸이 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걸 뭐 어떡합니까?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냉수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등장한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반려견 타이거. 아주 맹렬히 짖으며 표범에게 달려든 타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표범이 덩치도 훨씬 크고 이빨도 날카로운 맹수였지만요. 타이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와, 다행이다. 진짜. 한편 그 사이 아루나는 표범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고요. 결국 타이거는 표범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름도 잘 지었네, 타이거로. 비록 아루나는 20바늘 이상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만약 2년 전 아루나가 유기견이었던 타이거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이 없었다면 누가 아루나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이것이 저지른 광란의 복수살인극. 지난해 10월 21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 미겔 데 쿠투만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잠깐만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누워있는 겁니까? 뭐야? 아니, 지금 옷이 뭐 다 벗겨진 채로 지금 뭐 눌려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발로 툭툭 차는데요?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인가요? 그러게. 자, 이 집단 구타를 당해 쓰러진 남성은 강도 미수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 석방된 25살 남성 과이마스였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이었고요. 근데 뭐 형량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렇다고 해도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원한을 샀었나? 그러게. 이 주민들이 과이마스를 집단 폭행한 이유는 나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마을에서 9살 소녀 아비가일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비가일이 입고 있던 옷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사라지기 전에 과이마스랑 같이 있었대. 과이마스 그 자식 마약에 찌들어 살더니 그 어린애를 죽인 거야? 가만히 뒀다간 우리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그를 찾아가 집단 구타한 것뿐 아니라요. 흉기로 찌르고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산채로 불에 태우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과이마스를 응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무려 500여 명. 그리고 수많은 주민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과이마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원망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범인이라는- 밝혀져도 저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격분해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였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경찰 조사 결과 과이마스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요.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과이마스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지 못했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목숨을 앗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자를 살해한 마을 주민들. 과연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휴,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제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70대 할머니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고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자? 네, 그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비매너 모모모에 생긴 일. 이번 사연은 소개에 앞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이에요? 이게 이제 신차 발표 전에 왜 스파이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오, 디자인 공개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검은 비닐 차량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 퇴근 후 귀가한 벽돌공 토비 베일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집 앞에 떡하니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한 대였습니다. 평소 집 앞 불법 주차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일리는 집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붙여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법 주차 차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차 관련한 갈등이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베일리는 곧 차량 주인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해당 차에 빨리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남겨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베일리의 집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엄연히 가는 도로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길 막아놓으면 어떡해. 자기 편하자고. 결국 화가 난 베일리는 마침 집으로 배달 온 검은색 비닐 한 무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고요. 불법 주차 차량에 검은색 비닐을 칭칭 감싸며 다소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했던 겁니다. 저 복수를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러게. 견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견인 조치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아,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자신의 불법 주차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것도 안 긁었으니까 저렇게 훈훈하게 됐죠. 저거 다 긁었어 봐. 이게 송사로 넘어가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데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진짜? 특히 내 집 앞 사유지에 누군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엔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량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앞서 소개한 영국 사건처럼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수록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완돼야 돼요. 예.